초자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초자의 요구와 금지가 본능적 파생물들에 대한 방어와 결합되어 있다면 초자 분석은 필수적으로 방어 분석의 일부가 된다. 그러므로 특별히 다른 논의가 필요 없다. 일반적 의미의 방어와 방어를 통해 피하고자 했던 불안에 관한 모든 언급이 초자 요구와 초자 불안, 즉 처벌을 두려워하거나 예상하는 것과 자기 책망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자기 처벌적 경향이 저지되거나 방어되면 정신적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는데 이는 프로이트가 이미 죄책감의 무의식적 인식 기제라고 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다음의 예를 통해서 설명해 보겠다. 30대 여성을 분석하는 도중 그녀의 어머니가 전이성 암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고 혼수 상태가 되면서 결국 숨을 거두었다. 환자는 몇 시간이고 어머니 곁에서 간호를 하였지만 막상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는 곁에 없었다. 어머니의 죽음 후에 바로 갖게 된 분석 시간 동안 환자는 자신이 곁에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반복적으로 심하게 자신을 책망했다. 계속해서 어머니 곁을 떠난 것을 책망하였고 어머니가 죽게 된 것을 자기 책임으로 돌렸다. 곁에 있었더라면 간호원이나 의사를 불러서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였고 물론 그 뜻은 생명을 몇 시간 내지 며칠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가 죽기 전에 보였던 그녀의 과도한 또한 헌신적이라고 할 만한 열심과 죽도록 내버려둔 뒤 자기 책망을 하는 점들을 생각해 볼 때 그 환자는 초기 유아기 때부터 가셨던 어머니를 살해하려는 무의식적 욕구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결론 또는 추론이 옳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볼 부분은 거기에 어머니가 죽기 전에 보였던 그녀의 과도한 또는 헌신적이라고 할 만한 열심과 죽도록 내버려 둔 뒤 자기 책망을 하는 점들을 생각해 볼 때라고 할 때 죽도록 내버려 둔 뒤에 자기 책망을 하는 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의도적인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번역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이 이제 조금 이상하죠? 네. 여기 제가 원문을 보면은 both by her extreme devotion before her mother died and by her self-reproaches after she had done so. This patient justified the conclusion or conjecture that she was guilty because of unconscious wishes to kill her mother. Wishes that had their origin in early childhood.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her extreme devotion before mother, 그분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아주 굉장히 열심히 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돌보았죠. And 번째는 and by her self-reproach after she had done so. 그렇게 어머니에게 굉장히 열심히 어머니를 잘 돌보고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돌보고 나서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심한 자기 책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버려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 책망을 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돌본 후에 그렇게 열심히 돌보고 나서 또 내가 어머니를 잘못 돌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굉장히 자기 비난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 무의식적인 어떠면 여기서 guilty feeling, 죄의식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죄의식은 유아기 때부터 가졌던 어머니를 살해하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숨겨져 있고 그와 관련되는 것이 그 무의식적인 죄책감, 무의식적인 공격성과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인 죄책감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맞는데 그 이전에 지금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돌보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를 비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만큼 효도를 다 했는데 다 하고 나서 심한 자책감에 빠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맞지가 않죠. 의식의 세계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어머니를 돌보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쉽다, 슬프다는 얘기는 되지만 내가 잘못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자기를 비난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 아니죠. 그래서 전혀 비합리적인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식의 세계는 논리의 세계예요. 합리적인 세계인데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동기 중에 무의식적인 게 숨겨져 있다는 얘기야. 이 비합리성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효도를 다 하고 나서 효도 다 한 이 효녀나 효자가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내가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했다고 자기를 자책하면서 방성대곡을 한다고 한다면 슬퍼서 우는 건 좋은데 문제는 자기가 부모를 돌아가시게 했다고 하는 것. 이런 자신에 대한 책만 여기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자기 때문이라고 우기는 이게 바로 무의식적인 이거란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가 본인이 의식으로 떠올리지 못하는 무의식적 소망이 있어서 그 무의식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무의식 속에서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했는데 실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의식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무의식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보통 요즘 제가 영상 강의에서 한국에서 하는 영상 강의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심리적 결정론 우리가 쭉 공부했던 거죠. 사이킥 디터미니즘이라는 것. 심리적 결정론은 심리적인 현상에도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표면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는 의식의 세계만 가지고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연이다. 이 사람은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해. 라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심리적인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렇지만 원인과 결과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잘 관찰하면 그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정신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의현상 기법이나 혹은 이 사람의 증상이나 이 사람의 어떤 인격 형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잘 고려해 보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과다한 자기 비난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왔을까 하는 걸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 심리치료 하시는 분들이 다 얘기로는 듣는데 실제로 임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분이 왜 그렇게 열심히 어머니를 돌보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어머니에 대한 슬픔을 가지는 정서는 당연하지만 그건 건강한 정서인데 자기 책망, 자기 비난, 그 이제 심하면 그게 지나치게 오래 간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한다면 무의식 속에 어떤 존속 살해, 어머니에 대한 살해 욕구가 있었고 그 살해 욕구가 결국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무의식적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돼요. 임상에서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자기가 하던 것을 놓아버리거나 실패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성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어쩌면 자기가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어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에디퍼스 컴플렉스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계장이에요. 근데 자기가 부장이 자기가 아버지보다 상사가 된다고 하는 상황이면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모셨던 과장보다 과장하고 같이 지내다가 자기가 부장 승진을 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아버지를 이기는 거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과 같아서 어떤 면에서 뭔가 권위자를 넘어서거나 자기가 지금까지 입장보다 성공적인 것으로 가는 것을 중간에 사보타지하는 것 같은 묘한 상황들, 자기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죠. 잘 성공할 만한 사람인데 어느 지점에서 꼭 실패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게 무의식적인 것도 있죠. 어떤 면에서 그 무의식적인 복수의 욕구도 숨어 있을 수 있죠. 꼭 대학 시험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수능 시험 볼 때쯤 아파 버려요. 그래서 몇 년씩 계속 아픈 사람은 어쩌면은 내가 성공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선물이 될 텐데 그 선물 주고 싶지 않은 무의식적인 욕구가 있을 수 있죠. 엄청난 공격성이 무의식 속에 있을 수도 있죠. 어쩌면 이게 자기 처벌을 함으로써 결국은 타인에 대한 공격성일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를 공격해야 하는 방법으로 자기를 실패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것. 언컨시스가 좋은 소망인가 나쁜 소망인가. 그 소망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또 무의식적인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 무의식적인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 어떤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초자아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 처벌 경향. 그 무의식적인 자기 처벌 경향은 어디에서 왔을 것인가? 왜 처벌을 두려워하고 무의식적으로 처벌을 두려워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는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 자기에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가혹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니면 가혹한 내적 대상이 허용하지 않는 성공을 하면 그 자체가 엄청난 불안으로 오는데 마치 자기 처벌에 대한 불안이라고 한다면 이 어떤 초자아 불안이라고 이름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 내적인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자아를 항상 자아와 관계에서 자아에게 어떤 삶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거나 자아의 어떤 금지시키거나 뭘 하라고 요구하거나 자아에 대해서 간섭하고 있는 심리적인 기구를 초자아라고 지금 이름 붙인 거죠. 그래서 이 초자아라는 말 자체 이러한 심리적인 기구를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학자들만 논의가 있지만 일단 프로이드 이 견해에 따른다고 한다면 자아에게 여러 가지 요구하거나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 비난하는 이런 심리적인 기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초자아의 기능이 의식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이라고 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의식적인 도덕률하고 다르게 무의식적인 자기 처벌 경향이나 어떤 처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자기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 나는 완벽해야 되라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자아 이상으로 경험되기도 하지만 이 원하는 내가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따르지 못하면 나를 처벌하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하시안, 가혹한 초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아에 대해서 가혹한 요구를 하거나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가혹하게 처벌하는 심리 기구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근데 그거 자체가 의식의 영역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무의식의 영역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영문도 모르고 사람들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심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냥 심리기구 내에서 역동으로 생각한다면 초자가 자를 심하게 공격하는 거죠. 근데 초자 속에는 어떤 원초적인 공격성이 초자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고가 이드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공격성, 그 공격성이 자기를 향해서 이 공격성이 외부로 가지 못하고 공격성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을 때 그게 초자의 공격성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많은 경우에. 초자가 자기 안에 초자가 공격성을 다 가져가 버리면 그 공격 자체가 자기 처벌하는 쪽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슈퍼하고 이고하고 관계에서 엄격한 자기에 대해서는 요구가 엄청나게 강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사는 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심한, 이 사람이 따를 수 없을 만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하나라도 뭔가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자기를 심하게 자책하는 것, 이런 현상이 심각한 우울증 환자에게 있는데, 이때 이 우울증이라고 한다면 이 우울증은 보통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하는 PS 포지션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대상 자체도 아주 좋기만 하거나 아주 나쁘기만 한 대상,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아주 좋은 자기와 아주 나쁜 자기.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처벌할 때는 자기 자신이 나에게 좋은 점도 있고, 나도 착한 부분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형편없는, 남들에게 나쁜 짓도 하는 자기라고, 혹은 내가 강점도 있지만 또 약점도 많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이해하는, 이런 통합된 자기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어쩌면 all bad self를 느낀다는, 한쪽에서 all good self는 idealized self가 되면 이상화된 자기가 자기인 줄 알고 살고 싶은데, all bad self를 자기가 안 만날 수 없다, 실제로는. 그래서 무언가가 자기가 내적으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자기를 심하게 자책할 때, 그때 그 all bad self는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도 의미가 없는, 세상을 살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로 자기 셀프를 그렇게 느낀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심한 자책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이게 우울증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때 자기를 통합해내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는 얘기. 그래서 디프레시브 포지션, 우울적 자리로 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우울증은 여기서 PS 포지션,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이 우울하다고 하는 개념은 슬픔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용어로 어떤 부분이 우울하다고 할 때 그 우울이 성숙한 사람이 가지는 어떤 슬픔이나 후회스러운 정서나 뭔가 보상하고 싶은 이런 마음인지, 정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해서 느끼는 이런 자기에 대한 심한 공격성인지, 아니면 내가 참 여기서 어머니하고 관계, 여기서 사례가 나오는, 어머니한테 나도 애쓰긴 했지만 내가 어머니를 다 돌보지 못한,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부분도 있어 라고 하면서 나한테 효도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후회스러운 마음, 그렇지만 또 나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어 라고 하는, 올 배드나 올 굿이 아닌 상태에서 대상과의 관계에서 애도의 과정을 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그때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 그게 내가 더 도울 수 없는 한계에 대한 슬픔, 내가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만 또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이게 다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내가 all bad가 아니고 그렇다고 all good도 아니고, 내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하나의, 나를 애쓰고 있는 하나의 통합된 인격으로 이해할 때는
내가 정말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어서 처벌받아서 마땅하다고 나를 공격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한 애도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느끼는 이런 부모님이 돌아가심에 대한 슬픔과 여기서 나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갔다고 하는 심한 자책은 전혀 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까운 분 돌아가시고 나서 그 우울증에 세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무의식적인 죄의식이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쳐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첫살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가면서 조금 더 보죠. 자세한 얘기를. 그러나 환자는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신의 죄책감은 진정한 근원, 과거로부터 유래되는 살해 욕구로부터 잘못 합리화된 것, 즉 어머니가 죽을 당시 실제로 자신이 취한 행동으로 전치가 되었다. 그녀의 죄책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방어를 밝힘으로써 죄책감의 진정한 근원을 찾아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 초자아 분석은 과거의 죄책감이 현재로 옮겨졌다는 점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와 같은 전치가 일단 중단되면 분석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가망이 없는 어머니가 죽기 전주에 간호에 지나친 열심을 보인 것도 어머니가 죽은 후에 자기 책망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살해코자 하는 욕구와 그로 인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도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녀의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 것이다. 이 환자의 경우 틀림없이 방어, 특히 어머니가 죽은 후에 보였던 방어는 죄책감과 자기 책망을 피하고자 하는 방어의 목적에는 부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서처럼 부분적으로 성공적이었다. 그와 같은 방어가 방금 기술한 경우보다 훨씬 성공적인 경우가 드물지는 않다. 죽어가고 있는 친척을 둔 사람은 병과 죽음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죄책감을 헌신과 관심, 그리고 자기 희생적 행동을 보임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항상 의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사실은 죽어가는 친척을 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나중에 죄스럽게 생각될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누가 아프든지 간에 그 사람이 죽고 난 뒤 죄책감을 덜 느끼려면 지금 자신을 헌신하여 돌보는 게 좋다. 죄책감을 덜기 위하여 흔히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어 기제는 투사이다. 환자가 죽게 되면 그 환자를 돌봤던 병원이나 의사, 간호원을 상대로 그들이 환자가 죽게 된 책임이 있다고 격렬하게 비난하는 친척들이 종종 있다. 그와 같은 비난을 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죽은 사람에 대한 자신들의 무의식적 살해 욕구를 투사함으로써 죄책감을 피하거나 감소시키려는 욕구인 경우가 흔하다. 이 부분이 의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많이 드러나는 어떤 분이 사망했을 때 실제 의료사고도 있지만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진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수 있죠. 그리고 치료를 잘했더라면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의료진이 잘 돌보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그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여러분 생각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사례예요. 자기의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을 잃고 나서 보이는 반응들, 극단적으로 슬퍼하는 경우. 또 하나는 자기 이외에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심한 비난. 그것이 의료진뿐이 아니고 실제 마지막 부모님을 돌보았던 다른 형제나 자매에 대한 엄청난 비난, 혹은 누군가가 돌보았어야 되는데 돌보지 못한 사람에 대한 엄청난 비난, 상호 비난들이 난무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상갓집에서.
그래서 이 두 현상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생각을 좀 나누면 좋겠어요. 그 좀 문화적인 면에서 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뭐 병적인 것보다도 한국에는 무조건 옛날에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래야지 효자라고 생각하고 또 슬프지도 않지만 그냥 그 굉장히 슬픈 것처럼 해서 많이 울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정말 효자거나 효녀거나 이렇게 알아주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그냥 그런 슬픔을 과장해서 나타내는 그런 것이 우리 문화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글쎄 그럴 경우에는 속으로 본인은 참 자유를 느낄 수도 있고 속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개인마다 사정이 좀 그 속은 모르죠 어떻게 돼 진짜. 그런데 사실은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의례, 예. 어떤 통과 의례로서 아니면 장례가 나거나 어둠이 사망했을 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슬픔의 표현 방법, 그건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힘이 내적인 것하고 상관없는 거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행동 양식이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분의 슬픔을 표현하거나 애도를 하는 과정으로서 이게 잘 활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 이제 특히 이제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예. 많은 그 박해를 받았든지 근데 실제로 슬픈 것보다도 뭡니까 자기 처지를 생각해가면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는 그 연상을 해가면서 자기를 슬픈 경지에 빠뜨려 가지고 슬픈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때 어떤 이제 한탄하는 식으로 이 해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정서는 굉장히 다양하죠. 개인의 정서는 다양한데 어쩌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의례에 따른 슬픔의 표시는 하나의 애도의 과정으로서 건강에 활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걸 표현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어떤 그런 상황보다는 그렇긴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그냥 방어 수단일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안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분노나 공격성이나 살해 욕구나 이런 것들을 만나지 않는 방어를 오히려 더 공고하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페르소나. 그렇죠. 어떤 사회적 기준이 요구하는 거기에 자기 마음은 덜 슬프지만 이제 그 슬퍼하는 것처럼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회가 용납해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용납해주고 그 자기를 방어하는 과정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마음은 이 사람이 거의 오히려 자책을 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게 되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쪽으로 가지 않은 거죠. 어떤 초자 불안을 여기서 오히려 방어하는 역할을 사회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황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은 정말 슬퍼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상이 났을 때 옛날에는 곡을 하죠. 곡을 하는데 곡을 하는 사람 중에 가장 슬프게 곡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떠나는 분을 가장 애도해서라는 마음보다 자기의 처지가 제일 어려운 분이 제일 슬퍼하면서 곡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곡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이고
제 셋째가 제일 어렵구나.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 실제 슬픔이 섞여 나오는 정도가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자기의 처지하고 관련돼서 이제 그런 슬픔들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의미가 각각 다르죠. 근데 여기서는 병리적인 케이스들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과거에 무의식적인 공격성이 있어요. 그 무의식 속에 어떤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그 무의식에 따른 죄의식이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잘 소화되지 않고 그건 어린 시절의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너그럽게 자기가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걸 내 양심상 그건 엄격한 자기 기준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게 어려워지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생각을 해.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를 자기를 용납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 결벽증에 가까운 상황이 되어버리면 무의식으로 담아야 되니까 의식에 그런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게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패턴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심한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대상을 사랑해서 대상을 못 잊어서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임상에서 보면 10년, 20년이 갔어도 돌아가신 그분의 물건도 치우지 않고 이사도 가지 않고 그 지역에 있으면서 계속 떠났지만 그 대상이 떠나지 않은 것처럼 자기의 생활 패턴도 거의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산다고 한다면 마치 남아있는 사람이 화석처럼 돼버리는 케이스를 봐요. 아주 심하게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떤 면에서는 떠난 사람을 마음에 담고 사는 좋은 대상으로 추억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끼고 사는 사람도 꽤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산다고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것 자체가 심한 죄책감에 의해서 이게 방해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무의식적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또 프로이드는 그것을 심한 공격성으로 봤어요. 자기를 두고 떠난 대상, 어떻게 나를 두고 떠났어라는 그 원망이 결국은 겉으로 보면 애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두고 떠난 대상, 그렇지만 그게 자기 마음속으로 막 지금 인터널라이즈 돼 있는데 떠난 사람이 좋은 대상, 그러니까 완전한 좋기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한테 섭섭하게 한 부분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나를 또 극진히 사랑해줬던 대상이라고 이게 내면화된 사람은 건강한 삶으로 되돌아가는데 극단적으로 좋거나 나쁜 대상으로 이렇게 아주 좋은 대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게 환상이죠. 판타지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극단적으로 나쁜 대상. 자기를 떠난 겉으로는 그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이상화되어 있지만 또 하나의 분열되어 있는 그 대상은 자기를 아무리 나를 사랑했지만 자기 혼자 떠난 건 자기가 이기적으로 나를 버린 거니까 나를 버린 대상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있다는. 그래서 나를 버리고 떠난 대상이 문제는 동일시에 의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에 의해서 자기 인격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자기가 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이 되니까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결국은 자기에 대한 공격성이 됐어. 그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를 공격하고 자체가 하는 상황이니까 자기는 그냥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그리고 아무 에너지도 무기력한 사람으로 살아버리죠. 그래서
그 대상이 떠난 이후에는 그 대상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자기가 사라진 꼴이 되버려. 이런 심한 우울증으로 온다는. 그리고 우울증이 여러 경우인데 프로이드가 봤던 건 아주 심한 우울증의 경우를 본 거죠. 케이스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대상을 상실한 게 아니라 자기를 상실한 거다. 결국 그 대상은 자기하고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사라졌다고 하는 게 결국 자기가 죽어버린 거라. 대상과 함께 자기가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목숨으로 산다. 우리 옛날 표현에 그런 거 내가 죽은 목숨이 내가 산 사람이냐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 부모 살해 욕구는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어떤 인간의 발달 과정 중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부모 살해 욕구가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게 아니라 부모 살해 욕구가 우리가 본능적으로 다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건강하게 승화시킬 때 오히려 부모를 뛰어넘어서 더 부모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됨으로써 그것을 그 살해 욕구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승화시켜서 이렇게 그 부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렇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극복하는 어떤 그렇죠. 그렇게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특정한 사람에게 이 부모 살해 욕구가 있다라는 것처럼 보여져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그게 어떤 프로이드의 이론은 본능 이론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학파에서는 이게 본능 이론 중심으로 얘기를 안 하죠. 관계 이론 쪽에서는 이런 공격성이나 또는 성적 욕구나 이거 자체를 2차적으로 봐요. 코업 같은 분도 마찬가지죠. 2차적인 것이지 1차적인 자객적인 욕구가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선의로 나타나거나 공격 성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어린 시절부터 아주 잘 자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살해욕구나 공격욕구나 어떤 이런 섬해적인 것이나 공격적인 이런 진통을 많이 겪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에서 이 사례에서 볼 때 이 어머니를 간호했던 이분 환자, 이분과 같은 마음을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그 정도가 굉장히 너무나 심하냐 안 심하냐 그렇죠. 네. 그 차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정말 그 시한부 인생으로 누워 있는 부모님이나 친척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은 고통을 더 많이 받지 않고 빨리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잖아요, 실은. 그렇죠. 그래 하는 거죠. 예, 예, 하면서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또 이렇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살리려고 막 적극적으로 살리려고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강한 어떤 뭐랄까 그런 열정이나 그런 마음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또 죄책감도 있고 또 그렇게 죄의식도 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은 두 개 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뭐 내가 더 얼마큼 한다고 해서 엄마가 뭐 진짜 뭐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지금 기간은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절충을 하는데 그렇죠. 보통의 사람들은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부모 살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초자에 의한 어떤 자기 비난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왔다 갔다를 못하고 그렇죠. 통합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막 너무 심한 자기 죄책감으로 가져온다든가 그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전능감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바로 전능감이죠.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 살았을 텐데라는 또 전능감으로도 그러니까 바로 어린 시절 전능감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에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